안녕하세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견디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께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곳은 서울 변두리의 한 낡은 시장 골목입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들 사이에서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자리 잡은 이곳에 우리 주인공 강은수의 작은 수선집 분수 수선이 있습니다. 은수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고 차가운 미신기 앞에 앉아 하루를 시작합니다. 낡은 실타래와 바늘, 그리고 누군가의 사연이 담긴 해진 옷가지들이 그녀의 유일한 친구입니다. 평생을 혼자 살아온 그녀에게 오늘따라 골목 끝에서 불어오는 새벽바람이 유독 차갑게 느껴지는 날입니다. 은수는 돋보기를 고쳤으며 손님의 바지 밑단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미싱 소리만이 적막한 가게 안을 채우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가게 앞 유리창 너머로 낯선 그림자 하나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은수는 고개를 들어 밖을 살폈습니다. 낡고 해진 점퍼를 걸친 한 노인이 구부정한 자세로 전봇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눌러쓴 모자 아래로 희끗한 머리카락이 삐져나와 있었고 신발은 흙먼지로 뒤덮여 형편없었습니다. 그저 길을 잃은 노숙자려니 생각하며 은수는 다시 바느질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의 시선은 수선집 간판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밖에서 서성이던 노인이 조심스럽게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은수는 바느질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까이서 본 노인의 행색은 생각보다 더 초라했습니다.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고단한 세월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그 노인의 눈빛에서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맑으면서도 무언가 깊은 슬픔을 간직한 듯한 그 눈동자가 은수의 가슴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어르신, 추운데 어서 들어오세요. 뭐 수선할 거라도 있으신가요? 노인은 은수의 물음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은수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잃어버린 소중한 무언가를 드디어 찾아낸 사람처럼 노인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노인은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아니요. 수선할 건 없고 저기 물 한 모금만 얻어 마실 수 있을까 해서요. 은수는 얼른 정수기에서 종이컵에 물을 받아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두 손으로 컵을 받아들고 한 모금 천천히 들이켰습니다. 물을 마시는 노인의 손마디가 유독 굵고 거칠었습니다. 은수는 그 손을 보며 가슴 한편이 찌릿했습니다. 40년 전 공사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던 그 사람의 손도 저렇게 마디가 굵었기 때문입니다. 은수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날 리 없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물을 다 마신 노인은 컵을 돌려주며 은수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담긴 애틋함을 은수는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다시 찬바람이 부는 골목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은수는 노인의 구부정한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자락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이 왜 이토록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지 은수는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날 밤 은수는 작은 원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꾸만 낮에 본 노인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억눌러왔던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이름 한태주. 은수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때는
세상 전부였던 사람, 그리고 내게서 아이를 앗아간 그 모진 세월의 시작점. 은수는 설마 하는 마음과 아니겠지 하는 의심 사이에서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낡은 수선집 골목에 나타난 이 이방인이 은수의 멈춰버린 삶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수선집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거리에는 간밤에 내린 서리가 하얗게 깔려 있었고 사람들은 옷깃을 여민 채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죠. 은수는 가게 앞바닥을 쓸어내며 자꾸만 골목 어귀를 훔쳐보았습니다. 어제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날 것만 같은 묘한 기분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계가 오전 11시를 가리킬 무렵 전날 보았던 그 초라한 점퍼 차림의 노인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인은 어제보다 더 지친 기색으로 가게 앞 전봇대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은수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노인의 입술은 하얗게 부르터 있었고 손은 추위에 곱아 있었습니다. 은수는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나이대의 노인이 이 추운 겨울날 갈 곳 없이 거리를 헤매는 사연이 무엇인지 알 길은 없었으나 그저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가게 안으로 노인을 이끌었습니다. 어르신, 거기 서 계시지 말고 들어오세요. 안이 따뜻해요. 노인은 주춤거리며 은수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은수는 구석에 놓인 작은 전기난로를 노인 쪽으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방 한편에 놓인 낡은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은수는 평소 혼자 먹으려고 준비해둔 시래기국과 찬밥 한 덩이를 꺼냈습니다. 노인은 난로 앞에 앉아 불어오는 온기에 손을 녹이며 은수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눈동자에는 그리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은수는 쟁반에 따끈한 국밥과 김치, 멸치볶음을 담아 노인 앞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을 보자 노인의 목울대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대단한 건 없지만 속이라도 좀 데우세요. 시장기가 가득해 보이셔서 차려봤어요. 노인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선뜻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굵은 마디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얻어먹어도 되는지 모르겠구려. 참으로 고맙소. 노인은 한술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노인의 눈에서 툭 하고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국그릇에 담겼습니다. 은수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려 수건을 정리했습니다. 노인은 허겁지겁 밥을 먹으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밥을 다 비운 노인은 품 안에서 꾸깃꾸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으려 했습니다. 은수는 황급히 노인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돈 안 받아요. 반찬이 많이 남아서 버리려던 참이었거든요. 그냥 제 마음이니까 편히 가세요. 노인은 은수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깊은 눈빛 속에는 은수가 아직 읽어내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다시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은수는 탁자 위에 남은 빈 그릇을 치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이 노인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려오는지, 왜 그 거친 손마디가 자꾸만 꿈속에 그 사람과 겹쳐 보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찬 바람이 미닫이문 틈으로 들어와 은수의 발끝을 스쳤지만 가게 안에는 방금 전 노인이 머물다간 온기가 잔잔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제 다녀간 그 노인의 잔상이 은수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선 집안에는 여전히 시래기국의 구수한 잔향이 남아있는 듯했고
노인이 앉았던 낡은 의자에는 온기가 머물다 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은수는 평소보다 서둘러 가게를 정리하고 밀린 수선물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제 노인이 앉았던 자리 밑에 짙은 갈색의 낡은 점퍼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노인이 서둘러 나가느라 떨어뜨린 모양이었습니다. 은수는 점퍼를 들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곳곳이 해지고 소매 끝단은 실밥이 터져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한숨을 내쉬며 자연스럽게 미신기 앞에 앉았습니다. 주인 없는 옷이었지만 그대로 돌려보내기엔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은수는 조심스럽게 터진 소매를 기우고 닳아버린 단추 구멍을 튼튼하게 다시 박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점퍼 안쪽 주머니 부근에서 딱딱한 무언가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은수는 호기심에 안주머니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하얀 면 손수건 한 장이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되었고 여러 번 세탁한 듯 천이 얇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그 손수건을 본 순간 숨이 솟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수건 오른쪽 모서리에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수놓아진 작은 글자, 사랑이라는 두 글자와 그 옆에 작게 새겨진 TJ라는 이니셜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저 노인에게? 은수의 손이 사정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40년 전 은수가 태주와 헤어지기 직전 그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한 땀 한 땀 술을 놓았던 기억, 부끄러워하며 그의 투박한 손에 쥐어주었던 그날의 공기까지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은수는 손수건을 가슴에 품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며 뜨거운 눈물이 손수건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만약 그 노인이 정말 태주라면 왜 그토록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까? 왜 자신을 모르는 척하며 밥 한 끼에 눈물을 흘렸던 것일까? 은수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은수는 젖은 손수건을 꼭 쥐고 가게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노인의 눈빛이 왜 그토록 익숙했는지, 왜 그 거친 손마디가 자꾸만 가슴을 아프게 했는지 말입니다. 밖에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수선집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은수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은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그가 다시 온다면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겠다고, 손끝에 남은 이 낡은 기억의 주인을 반드시 확인하겠노라고 말입니다. 은수는 밤새도록 점퍼를 무릎 위에 올린 채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 끝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수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습니다. 간밤에 품에 안고 잤던 그 낡은 점퍼와 손수건을 다시 한번 어루만지며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생 화장기 없는 얼굴로 살아왔지만 오늘따라 거울 속 자신의 깊은 눈과 주름이 못내 야속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은수는 서둘러 가게 문을 열고 골목 어귀를 살폈습니다. 혹시라도 그 노인이 점퍼를 찾으러 일찍 오지는 않을까, 아니면 어제의 그 눈빛이 환영이었을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약속이라도 한 듯 정오가 다 되어가도록 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수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선집 앞 전봇대 옆, 평소라면 담배꽁초와 낙엽이 굴러다녔을 그 자리가 말끔하게 쓸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빗질을 한 흔적이 역력했죠. 은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미신기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점심 무렵
유리창 너머로 낯익은 실루엣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멀찍이 떨어진 담벼락 뒤에 몸을 숨긴 채 수선 집 안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잃어버린 점퍼 대신 얇은 셔츠 차림으로 몸을 잔뜩 웅크린 채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소중한 보물을 멀리서나마 지켜보려는 파수꾼 같기도 하고 차마 다가서지 못하는 죄인 같기도 했습니다. 어르신, 거기서 뭐 하세요? 점퍼 여기 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은수가 문을 열고 소리치자 노인은 깜짝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도망치려는 듯 몸을 돌렸지만 은수가 더 빨랐습니다. 은수는 수선에 둔 점퍼를 들고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노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은수는 노인의 소매를 붙잡고 강제로 가게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노인의 팔은 생각보다 더 말라 있었고 앙상한 뼈마디가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온 노인은 여전히 은수의 눈을 피했습니다. 은수는 정성껏 수선한 점퍼를 노인의 어깨에 직접 걸쳐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손수건을 꺼내 노인의 눈앞에 보였습니다. 노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들켜서는 안 될 거대한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냥 시장에서 주운 거요. 나 같은 노인네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지.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울음을 참는 듯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수는 손수건에 새겨진 사랑이라는 글자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당신이 누군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노인이 이토록 초라한 모습으로 자신을 훔쳐보기만 하는 데에는 분명 말 못할 사연이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점퍼를 여미며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수는 차마 그를 붙잡지 못하고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가게를 나가면서도 문지방을 넘을 때 잠시 멈칫하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미안하오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은수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의 세월을 가로질러 온 그 짧은 사과가 수선집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한참 동안 메아리 쳤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겨울의 한복판으로 들어섰고 하늘은 며칠째 낮게 내려앉아 금방이라도 무언가 쏟아낼 듯 무거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예보에도 없던 차가운 겨울비가 진눈깨비와 섞여 세차게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은수는 가게 앞 천막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초조하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점심때가 훌쩍 지났는데도 그 노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얇은 점퍼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골목 어딘가에서 이 비를 맞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은수의 마음은 타들어 갔습니다. 결국 은수는 우산을 챙겨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시장 어귀와 공원 벤치, 노인이 머물 만한 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고 찬 바람에 우산이 휘청거렸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은수의 눈에 골목 끝 낡은 담벼락 아래 주저앉아 있는 인형이 들어왔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비에 흠뻑 젖은 채 온몸을 벌벌 떨며 벽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신 좀 차려보세요. 어르신, 아니 태주 씨. 은수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 이름을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은수가 그의 이마에 손을 얹자 마치 달궈진 인두처럼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고열로 인해 노인의 숨소리는 거칠고 위태로웠습니다. 은수는 떨리는 어깨를 다잡으며
노인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둘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가벼운 노인의 몸무게가 은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빗길을 뚫고 간신히 도착한 곳은 은수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은수는 노인을 침대에 눕히고 젖은 옷을 벗겨냈습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고 두꺼운 이불을 겹겹이 덮어주었지만 노인의 오한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려 수건을 적시고 밤새도록 노인의 이마와 몸을 닦아내며 열이 내리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은수야, 미안하다. 은수야. 의식 없는 상태에서도 노인은 끊임없이 은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40년 전 수줍게 사랑을 고백하던 그 청년의 목소리처럼 애절하고 간절했습니다. 은수는 노인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져 노인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은수는 그 밤 좁은 방 안에서 노인의 숨소리를 나침반 삼아 40년 전의 기억 속으로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노인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은수는 노인의 곁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에는 어느덧 비가 그치고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잠든 노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깊게 팬 주름과 검버섯이 내려앉은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 은수가 평생을 그리워한 한 남자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고 빗방울이 맺힌 유리창 너머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끓어오르던 노인의 열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조금씩 잦아들었지만 그의 수면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은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노인의 젖은 머리카락을 넘겨주었습니다. 좁은 자취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이 교차하며 40년의 공백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노인의 앙상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마디마디가 붉어진 그 손을 어루만지다 보니 문득 20대의 은수가 떠올랐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의 온기만으로 충분했던 그 시절. 태주는 늘 은수야, 내 손 꼭 잡아. 절대 안 놓을게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 약속을 비웃듯 두 사람을 갈라놓았고 은수는 평생 그 손의 감촉을 그리워하며 홀로 늙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노인이 몸을 뒤척이며 괴로운 듯 신음 섞인 목소리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미간이 잔뜩 찌푸려졌고 눈가에는 마른 눈물이 배어 나왔습니다. 은수는 혹시 어디가 아픈가 싶어 숨을 죽이고 노인의 입가에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순자야, 우리 순자. 안 돼. 가지 마라. 은수의 심장이 그대로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그것은 은수가 개명하기 전 태주만이 다정하게 불러주던 옛 이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누구에게도 불리지 않아 먼지 쌓인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 이름을 눈앞에 노인이 흐느끼듯 부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단단히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과 애틋함은 세월의 풍파도 이겨내지 못한 채 그대로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순자야, 우리 아이는 어디 있니? 노인의 잠꼬대는 비수가 되어 은수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태주가 자신을 버렸다고 믿으며 품었던 원망, 그리고 입양 보낸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은수는 입술을 깨물며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노인의 손등 위로 은수의 뜨거운 눈물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잠시 후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흐릿하던 노인의 눈에 눈물범벅이 된 은수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당황한 듯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기력이 다해 다시 침대로 쓰러졌습니다. 은수는 노인의 어깨를 눌러 진정시키며 젖은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새벽 공기보다 더 무겁고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잠결에 무슨 말을 내뱉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듯 보였으나 은수의 눈빛에서 이미 모든 것이 탄로 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막 피어오르는 아침 햇살이 노인의 깊은 주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태주 씨가 맞느냐고? 하지만 노인은 아무런 대답 없이 창가에 맺힌 이슬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폭우가 지나간 서울의 아침은 눈이 시릴 정도로 맑았습니다. 은수의 작은 자취방에는 어젯밤의 소동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정적이 감돌았죠. 은수가 잠시 약을 사러 나간 사이 기운을 차린 노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은수는 텅 빈 침대를 보며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순자라고 불렀던 그 목소리가 환청이었을까 아니면 꿈이었을까? 은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수선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선집 문을 열고 들어선 은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가게 앞에는 어제까지 보았던 그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짙은 네이비색의 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정갈하게 머리를 넘긴 중신사가 은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들이 늘어섰고 골목 입구에는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이 멈춰서 있었습니다. 은수는 미신기 옆에 멈춰서서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어르신은 어디 가시고 당신은? 중신사는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과 기품은 어제의 노숙자 같던 노인과는 딴판이었습니다. 그는 은수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젯밤 잠결에 흘렸던 것보다 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은수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은수야. 아니, 순자야. 나다. 태주다. 은수는 잡힌 손을 뿌리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태주는 자신이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왜 초라한 모습으로 은수를 찾아왔는지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국내 굴지의 건설사를 일궈낸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정점에서 그를 기다린 것은 지독한 고독과 병마였습니다. 그는 은수를 잊지 못해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았고 죽기 전 은수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 노숙자 행세를 하며 그녀의 곁을 맴돌았던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를 이렇게 속이고 그 고생을 하는 걸 지켜보면서.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은수는 태주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40년간 쌓여온 원망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화려한 코트를 입은 태주는 은수의 매질을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분노를 쏟아내다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태주는 서둘러 은수를 부축했습니다. 미안하다. 은수야.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마. 하지만 꼭 말해야 할 게 있어서 왔다. 우리가 잃어버린 아이. 그 아이 말이다. 아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은수의 통곡이 멈췄습니다. 은수는 젖은 눈을 크게 뜨고 태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40년 전 은수가 피눈물을 흘리며 입양 보냈던 그 아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혹은 평생 만날 수 없을 거라 믿었던 그 아이의 행방이 이 화려한 옷을 입은 남자의 입에서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선집의 낡은 공기가 태주의 고백 앞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화려한 검은색 세단이 좁은 골목을 가로막고 서 있는 풍경은 평화롭던 수선집 앞을 생경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은수는 태주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가게 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집에서 미음 한 그릇을 얻어먹던 그 초라한 노인이 이제는 감히 쳐다보기도 힘든 상류층의 모습으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비릿한 농담처럼 느껴져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회장님? 아니면 태주 씨? 대체 내가 누구랑 앉아 있는 건지 모르겠네. 당신, 나를 구경하러 온 거야? 평생 혼자 늙어서 구질구질하게 사는 꼴 보려고 온 거냐고. 은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태주는 아무런 대꾸 없이 은수의 발치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코트 자락이 먼지 쌓인 수선집 바닥에 닿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은수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 손에서 느껴지는 굳은 살과 바늘 자국이 태주의 심장을 예리하게 베어냈습니다. 죽으러 가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네 진심이 알고 싶었다. 내가 없어도 네가 행복했다면 멀리서 죽은 듯 지켜만 보려 했어. 그런데 은수야, 네가 여전히 그 손수건을 품고 내 이름을 부르는 걸 보고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구나. 태주는 40년 전의 진실을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태주의 어머니는 아들의 앞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은수에게 온갖 수모를 줬고 은수가 떠난 뒤에는 아들에게 그녀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태주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미친 듯이 일에만 매달렸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남긴 유언장을 통해서야 모든 것이 조작된 연극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그랬다고 해서 내 상처가 나아질 것 같아? 내 뱃속에 아이가 있는 줄 알면서도 나를 시궁창으로 밀어넣은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해? 당신도 똑같아. 결국 당신도 그 집안 사람이잖아. 은수는 태주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태주는 힘없이 뒤로 밀려나면서도 은수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참회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은수는 숨을 헐떡이며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40년 동안 가슴속에 쌓아둔 원망의 도끼가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태주의 다음 한마디가 은수의 분노를 단칼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은수야, 우리 아이 도윤이 말이다. 그 아이 내가 직접 거두어 키웠다. 네가 입양 보낸 그 보호소에서 내가 내 손으로 데려와서 내 아들로 키웠어. 은수의 눈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입양 보낸 뒤로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몰라 밤마다 미역국을 끓이며 울었던 그 아이. 그 아이가 다른 누구도 아닌 태주의 곁에서 자랐다는 사실은 은수에게 구원인 동시에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은수는 비명을 지르듯 태주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수선집의 낡은 천장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좁은 수선집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먼지 낀 유리창 사이로 들어오던 햇살마저 멈춘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은수는 태주의 멱살을 잡았던 손에서 서서히 힘을 뺐습니다. 손가락 끝이 잘린 듯 저려왔고 심장은 가슴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쳤습니다. 내가 키웠다는 그 한마디가 은수의 40년 생애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헛것을 들은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태주를 응시했습니다. 당신이 키웠다고. 내 아들을. 우리 아이를 당신이 데려갔단 말이야?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수의 떨리는 두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40년 전 아이를 잃고 미친 듯이 거리를 헤매던 은수의 고통을
이제야 마주하는 참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태주는 은수가 아이를 입양 보냈던 그 보육원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은수가 피눈물을 흘리며 아이의 베넷저고리 속에 도윤이라는 이름을 적어 넣었던 그곳이었습니다. 태주는 은수가 떠난 직후 어머니의 감시를 피해 그곳을 이잡듯 뒤졌고 결국 자신의 핏줄을 찾아내 가문의 아들로 입적시켰던 것입니다. 도윤이라고 네가 지어준 이름 그대로 키웠다. 내 아들로 이 집안의 후계자로 부족함 없이 가르쳤어. 은수야, 미안하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를 오해하고 원망하느라 그 아이한테서 엄마를 뺏은 꼴이 됐어. 은수는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안도감보다 그 긴 세월 동안 아이가 바로 이 남자의 곁에 있었다는 사실이 더 잔인하게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시장통에서 남의 옷을 기우며 눈물 젖은 미역국을 끓일 때 아이는 화려한 저택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자랐을 것입니다. 은수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과 분노, 회한이 뒤섞인 기괴한 통곡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나는 매일 밤 우리 아이가 굶지는 않는지, 매 맞지는 않는지 걱정하며 살았어. 그런데 당신은 그 아이를 끼고 살면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단 말이야. 태주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은수의 발치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수는 태주를 밀쳐내고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4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의 소식은 너무도 무거워 은수의 가냘픈 어깨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은수는 골목 어귀에 주저앉아 땅바닥을 긁으며 울었습니다. 태주는 멀찍이 서서 그런 은수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훤칠한 키에 단정한 정장 차림을 한 태주를 쏙 빼닮은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태주는 그 사진을 은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눈매는 분명 은수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마주하는 아들의 얼굴. 은수의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져 아들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은수는 태주가 건네준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사진 속 34살의 청년, 도윤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수천 번은 더 쓸어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눈매와 태주의 입술을 똑 닮은 그 아이. 하지만 은수에게 그 사진은 구원인 동시에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태주는 도윤에게 이미 친어머니의 존재를 알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윤이 직접 수선집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은수는 아침부터 가게 바닥을 닦고 또 닦으며 손에 잡히지 않는 바늘귀를 꿰려 애를 썼습니다. 오후 2시 골목 입구에 낯선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사진 속에서 막 걸어 나온 듯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에 흐트러짐 없는 매무새, 차가운 지성미가 느껴지는 얼굴, 도윤이었습니다. 그는 수선집의 낡은 간판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더니 무거운 발걸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은수는 미신기 앞에 얼어붙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40년 전 젖비린내 나던 핏덩이를 보냈던 그날의 기억이 은수를 짓눌렀습니다. 이곳입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분이 계신 곳이.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은수는 겨우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아라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너무도 당당하고 화려해서 초라한 수선집 주인인 자신이 감히 어머니라고 부르기엔 거리가 너무 멀어 보였습니다. 도윤은 가게 안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실타래, 먼지 쌓인 가위, 그리고 구석에 놓인 낡은 밥상을 보며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귀한 분이 이런 누추한 곳까지.
앉으실 곳이 마땅치 않네요.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쌓인 천뭉치를 치웠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앉지 않은 채 은수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그리움보다는 원망과 당혹감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40년을 남으로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도 간곡하게 부탁하셔서 왔습니다만 솔직히 저는 아직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저를 버린 분이 왜 이제야 나타나서 제 일상을 흔드시는지 이해할 수 없군요. 버린 분이라는 단어가 은수의 심장에 날카로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은수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차가운 냉소를 머금은 채 뒤돌아섰습니다. 은수는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손을 뻗으려 했지만 공중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도윤이 문을 열고 나가려던 찰나 가게 구석에 놓인 작은 액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은수가 40년 동안 한 번도 버리지 못했던 도윤의 베넷저고리에서 떼어낸 작은 조각이었습니다. 도윤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으나 그는 끝내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은수는 닫힌 문 너머로 멀어지는 차 소리를 들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도윤이 폭풍처럼 휩쓸고 간 수선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고여 있었습니다. 은수는 아들이 남기고 간 차가운 명함을 손끝으로 매만지며 멍하니 앉아 있었죠. 상무 한도윤. 그 글자가 왜 이리 낯설고 아픈지 은수는 명함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4월 26일. 공교롭게도 40년 전 은수가 핏덩이 도윤을 품에서 떠나보냈던 아이의 진짜 생일이었습니다. 태주는 도윤이 자신의 생일을 호적상의 날짜로만 알고 있다고 했지만 은수는 단 한 번도 오늘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은수는 가게 문을 평소보다 일찍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근처 시장으로 달려가 제일 좋은 전복과 잘 마른 산모용 미역을 샀습니다. 좁은 자취방 주방에서 은수는 정성스럽게 미역을 불리고 고기를 볶았습니다. 40년 동안 해마다 반복해온 의식이었지만 올해는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아들이 이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을 끓이는 은수의 손길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미역국 냄새가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수는 제일 예쁜 그릇에 국을 담아 밥상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태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을 이 집으로 잠시만 보내줄 수 있느냐는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1시간 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잔뜩 찌푸린 얼굴의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누추한 곳에 왜 자기를 또 불렀느냐는 듯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도 가보라고 성화셔서 오긴 했습니다만 대체 저한테 하실 말씀이 남으셨습니까? 이런 식의 감정 호소는 저한테 통하지 않습니다. 은수는 아무 말 없이 도윤을 방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앞에 그를 앉혔습니다. 도윤은 황당하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의 생일은 아직 한참 남았는데 왜 뜬금없이 미역국을 내어놓느냐는 눈빛이었죠. 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도윤의 앞에 숟가락을 놓아주었습니다. 상무님 생일이 5월인 거 알아요. 하지만 상무님이 이 세상에 처음 나온 날은 바로 오늘이에요. 40년 전 오늘 내가 상무님을 처음 안아봤거든요. 도윤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은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오늘이 오면 혼자 미역국을 끓여놓고 빌었다고. 어디에 있든 아프지 말고 밥 굶지 말고 좋은 부모 만나
사랑받으며 살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도윤은 앞에 놓인 국그릇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그의 눈가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진하게 우러난 미역국 맛이 혀끝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도윤의 목울대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그것은 평생 화려한 호텔 식당에서 먹어본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깊고 따뜻한 생전 처음 느껴보는 어머니의 맛이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국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술, 두 술 넘길 때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은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비록 아들이 어머니라고 불러주지는 않았지만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차린 밥을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은수의 시린 가슴은 봄눈 녹듯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미역국 한 그릇을 비우고 떠난 뒤 은수의 자취방에는 따스한 온기와 함께 형용할 수 없는 안도감이 감돌았습니다. 비록 아들은 끝내 어머니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비워진 국그릇은 은수에게 그 어떤 100마디 말보다 값진 위로가 되었죠. 하지만 행복도 잠시 은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요 며칠 사이 태주의 안색이 눈에 띄게 수척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오후 수선집으로 태주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인자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깊게 파인 볼과 메마른 입술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태주는 은수의 손을 잡고 앉아 도윤과의 식사가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은수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아들이 국을 다 비워줬노라 답했습니다. 태주는 그제야 안심한 듯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주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거친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쿨럭, 컥, 헉. 미안하다 은수야. 갑자기 목이 좀 메어서. 태주는 급히 품 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한참 동안 이어진 기침 소리가 잦아들고 태주가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떼어냈습니다. 은수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태주가 황급히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은 손수건 위로 점점이 박힌 붉은 혈흔이 은수의 눈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은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주 씨, 그 손수건 좀 보여줘봐요. 방금 그거 피 아니에요.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건데 왜 숨겨요? 은수는 태주의 주머니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태주는 당황하며 은수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진실을 확인하려는 은수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결국 태주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손수건을 다시 꺼내 보였습니다. 40년 전 은수가 수놓았던 그 사랑이라는 글자 위로 태주의 생명이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음을 증명하는 핏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폐가 좀 안 좋다는구나. 의사 말로는 시간이 그리 넉넉지 않다고 해. 은수야. 그래서 내가 마음이 급했다. 너랑 도윤이를 어떻게든 엮어주고 가야 할 것 같아서. 태주는 6개월 전 이미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느니 남은 생을 은수를 찾는 데 바치기로 결심하고 정체를 숨긴 채 나타났던 것이죠. 은수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40년을 기다려 겨우 다시 만났는데 이제 겨우 아들의 소식을 듣고 사람답게 살아보려 하는데 운명은 또다시 이 남자를 앗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태주의 마른 어깨를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태주는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은수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떠난 뒤 도윤이 은수의 곁을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사명이라 말했습니다.
수선집의 낡은 벽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태주가 숨기고 있던 위험한 비밀이 밝혀진 지금 두 사람에게 허락된 시간의 모래시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수선집의 낡은 유리창 너머로 저물어가는 노을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태주의 시한부 선고는 은수의 심장에 벼락처럼 떨어졌고 좁은 가게 안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수는 태주의 마른 손을 붙잡고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0년을 돌아 이제야 겨우 마주 앉았는데 신은 왜 이토록 잔인한 농담을 던지는 것인지 원망스러웠습니다. 태주는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은수의 젖은 눈가를 닦아주었습니다. 태주 씨, 거짓말이죠? 나 놀리려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이래요? 어떻게 이제 나타나서 간다는 소리를 먼저 해요? 당장 병원 가요. 내가 옆에서 지킬 테니까 수술이든 뭐든 다 해보자고요. 은수는 태주의 소매를 끌어당기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삶에 대한 집착보다 남겨질 사람들에 대한 깊은 근심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이미 여러 병원을 돌며 확인했고 수술하기엔 이미 너무 늦었다는 진단을 받았노라 고백했습니다. 그는 독한 약 기운에 취해 병원 천장만 바라보며 죽음을 기다리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은수야, 내 마지막 소원이다. 병원 냄새 나는 곳 말고 네가 있는 이 수선집 골목에서 네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그렇게 가고 싶어. 도윤이한테는 내가 잘 말해둘 테니까 남은 시간만이라도 나랑 같이 있어주겠니? 태주의 간절한 부탁에 은수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남자의 마지막 청이자 은수가 평생을 바쳐온 그리움에 대한 가혹한 마침표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슬퍼하기보다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평범한 일상들을 함께하기로 말입니다. 태주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결정을 알렸고 도윤은 처음엔 펄펄 뛰며 반대했지만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결국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그날 밤 은수는 수선집 구석에 태주가 쉴 작은 침상을 마련했습니다. 낡은 이불을 펴고 햇볕 냄새가 나는 베개를 놓아주었습니다. 태주는 그곳에 누워 은수가 바느질하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규칙적인 미싱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고 태주는 아주 오랜만에 깊고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은수는 미싱 소리에 맞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가 태주의 숨소리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약속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선집의 좁은 다락방 안으로 노란 장판 결을 따라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태주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깊어졌지만 은수의 정성 어린 간병 덕분인지 그의 표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태주가 간절히 기다려온 날이었습니다. 도윤이 아버지를 뵙기 위해 그리고 어머니가 차린 밥상을 마주하기 위해 이곳을 찾기로 한 날이었죠. 은수는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싱싱한 나물을 사고 고기를 다지며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났을 무렵 골목 어귀에 도윤의 차가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도윤은 한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조심스럽게 수선집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미닫이 문 소리가 정겹게 울리고 도윤은 좁은 방 안에서 은수의 부축을 받으며 앉아있는 아버지 태주를 마주했습니다. 수척해진 아버지의 모습에 도윤의 눈시울이 잠시 붉어졌지만 그는 애써 담담한 척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상무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마침 밥이 다 됐어요. 어서 앉으세요.
은수는 좁은 방 한가운데 낡은 목상을 펴고 정성껏 차린 음식들을 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에 소고기 무국, 정갈하게 담긴 나물과 갓 부쳐낸 전까지. 화려한 호텔 식당의 코스 요리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 없었지만 그 안에는 40년의 그리움과 미안함이 꾹꾹 눌러 담겨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좁은 상을 둘러싸고 마주 앉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완성된 가족의 식탁이었습니다. 도윤아, 어머니가 너 주려고 새벽부터 준비하신 거다. 한번 먹어보렴. 내 엄마 손맛이 참 좋단다. 태주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도윤의 그릇에 고기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상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갑게만 굴었던 지난날의 기억과 자신을 위해 묵묵히 밥을 짓는 여인의 모습이 교차하며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고소한 나물향과 따뜻한 국물 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 순간 그의 눈가에 결국 참았던 눈물이 고였습니다. 맛있습니다. 정말. 따뜻하네요. 아버지도 많이 드세요. 그래야 기운 차리시죠. 도윤의 그 한마디에 은수는 참아왔던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아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수는 말없이 아들의 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주었고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비좁은 방 안에서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이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어떤 대단한 대화도 화려한 고백도 없었지만 함께 밥을 씹어 넘기는 그 행위 자체로 세 사람의 해묵은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40년을 돌아 이제야 마주 보게 된 세 식구의 첫 식사는 그렇게 눈물 섞인 온기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한 식사 이후 수선집의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태주의 병세는 여전히 위태로웠지만 은수의 정성 어린 간병과 도윤의 잦은 방문은 태주에게 마지막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수선집 문이 열리며 도윤과 그의 아내 은정 그리고 7살 난 어린 소녀 수빈이가 들어섰습니다. 은수는 갑작스러운 손님들에 당황하며 미신기 앞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도윤의 곁에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가게 안을 둘러보는 아이를 보자 은수의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은 인자한 미소로 은수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도윤에게 시어머니의 존재를 들었으며 남편의 상처가 아물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은정은 수빈이의 등을 살짝 밀며 은수 앞으로 아이를 이끌었습니다. 은수는 흙 묻은 앞치마를 연신 매만지며 어쩔 줄 몰랐습니다. 평생 어머니 소리 한 번 듣지 못하고 늙어온 자신에게 이토록 천사 같은 아이가 피를 나눈 손녀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을까. 눈매가 상무님을 쏙 빼닮았네요. 아이고 내가 손이 투박해서 미안하구나 얘야. 은수는 떨리는 손을 내밀려다 혹여 아이가 놀랄까봐 다시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수빈이는 낯선 환경에서도 무서워하는 기색 없이 은수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 속에 은수의 주름진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때 수빈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은정의 가르침대로 작고 고운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은수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짧은 혀로 할머니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할머니라는 세 글자가 좁은 수선집 천장에 부딪혀 은수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40년 동안 가슴 밑바닥에 고여있던 한이 그 한마디에 둑이 터지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수는 아이를 와락 끌어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나는 달콤하고 포근한 냄새가 은수의 메마른 삶에 단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허허, 수빈아, 할머니가 그렇게 좋으냐? 은수야, 이제야 네가 진짜 자리를 찾은 것 같구나. 내 마음이 이제야 놓인다. 침상에 누워 그 광경을 지켜보던 태주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어깨는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수빈이의 보드라운 뺨에 자신의 거친 얼굴을 부비며 하염없이 울고 웃었습니다. 40년 전 핏덩이 아들을 보냈던 그 처절한 기억이 이제야 손녀의 따뜻한 부름으로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수선집 골목에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만큼은 죽음의 그림자도 비켜간 듯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축복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선집의 낡은 달력장이 몇 장 더 넘어가고 골목길 담벼락에는 붉은 능소화 대신 노란 국화 향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태주의 기력은 이제 혼자서는 몸을 일으키기조차 힘들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거칠던 숨소리는 가늘어졌고 은수의 손을 잡는 힘도 하루가 다르게 약해져 갔죠. 그러던 어느 해 질녘 태주는 은수의 소매를 붙잡고 간절한 눈빛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다를 보고 싶다는 그의 말에 은수는 도윤에게 연락하여 휠체어와 차를 준비했습니다. 서해의 어느 조용한 해변, 낮게 깔린 구름 사이로 붉은 낙조가 바다 전체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태주의 어깨에 담요를 두툼하게 덮어주고 휠체어를 밀며 모래사장 근처 데크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도윤과 은정은 멀찍이 떨어져 두 사람의 뒷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철썩이며 40년의 세월을 씻어내듯 울려 퍼졌습니다. 은수야, 저기 봐라. 해가 지는 게 참으로 곱구나. 마치 우리 젊었을 적 그 좁은 방에서 같이 보던 노을 같아. 태주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은수의 손등 위에 자신의 마른 손을 겹쳤습니다. 은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참으며 태주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태주는 먼 수평선을 바라보며 아주 오래전 가난 때문에 끝내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던 말들을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용감했더라면, 내 어머니 앞을 가로막고 너를 지켰더라면 어땠을까? 40년을 돌아 이제야 내 곁에 앉아있는 이 못난 놈을 너는 왜 기어이 받아주었니? 태주 씨, 그런 말 마세요. 나도 당신 원망만 하며 살았지만 사실은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당신 이름 먼저 떠올렸는걸요.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나서 노을 보고 있잖아요. 그거면 됐어요. 충분해요. 은수는 태주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은수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피부였지만 태주에게는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고 귀한 감촉이었습니다. 태주는 은수의 귓가에 속삭이듯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40년 전에도 그리고 죽음을 앞둔 지금 이 순간에도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었던 그 고백을 말입니다. 사랑한다, 은수야. 내 생의 유일한 빛이었고 마지막 안식처였던 나의 순자야. 다음 세상에서는 절대로 내 손 놓지 않으마. 석양이 바다 너머로 완전히 몸을 감추고 보랏빛 어스름이 내려앉았습니다. 은수는 태주의 품 안에서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태주는 은수의 등을 토닥이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합쳐지는 그 해변에서 40년의 긴 방황은 비로소 마침표를 찍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왔지만 맞잡은 두 사람의 손만은 세상 그 무엇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보고 돌아온 뒤 태주의 기력은 급격히 소진되었습니다. 이제는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운지 종일 얕은 잠에 빠져들곤 했죠. 은수는 수선집에 미싱 돌리는 일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대신 태주의 머리맡에 앉아 그의 마른 손을 적신 수건으로 닦아내며 낮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좁은 자취방 안에는 은수의 나직한 목소리와 태주의 가냘픈 숨소리만이 섞여 고요한 화음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창밖에는 가을을 재촉하는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태주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는 곁을 지키던 은수를 향해 힘겹게 손을 뻗었습니다. 은수는 얼른 그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태주의 손은 이미 온기를 잃어가는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며 은수를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은수야, 내 손 꼭 잡고 있니? 무서워하지 마라. 나 아주 먼 여행을 떠나는 것뿐이니까. 네가 내 옆에 있어서 참으로 따뜻한 생이었다. 태주는 숨을 들이켜는 것조차 힘에 부친 듯 문장 사이사이에 긴 침묵을 두었습니다. 은수는 입술을 깨물며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참아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울면 태주가 마음 편히 떠나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수는 태주의 가슴팍에 귀를 대고 아주 느리게 뛰고 있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40년을 기다려온 이 소리가 이제 곧 멈추려 하고 있었습니다. 태주 씨, 걱정 말고 가요. 우리 도윤이 그리고 예쁜 수빈이 내가 잘 지켜볼게요. 당신 만나서 참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 대신 고맙다는 말만 가져가요. 사랑해요, 내 사랑 태주 씨. 은수의 고백에 태주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은수의 손을 마지막으로 한 번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드는 아이처럼 천천히 그리고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거칠게 몰아쉬던 숨소리가 잦아들고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은수는 태주의 손이 힘없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그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은수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주의 가슴 위에 머리를 기댄 채 그의 마지막 온기가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새벽을 알리는 푸르스름한 빛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40년의 그리움과 한 달간의 짧은 재회. 그 모든 세월이 태주의 마지막 숨결과 함께 갈무리 되었습니다. 은수는 태주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그의 눈가를 조심스럽게 감겨주었습니다. 가장 슬프지만 가장 따뜻했던 두 사람의 마지막 밤이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주가 떠난 자리에 차가운 새벽달이 걸리고 수선집 앞에는 하얀 국화꽃 화환들이 하나둘 늘어섰습니다. 평생을 홀로 남의 옷가지를 기우며 살았던 은수에게 상복의 거친 질감은 낯설고도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주의 마지막 얼굴이 그토록 평온했기에 그를 보내는 길 또한 정갈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 입구에는 전 회장 한태주라는 이름과 함께 그의 영정사진이 놓였습니다. 그 곁에서 은수는 묵묵히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태주의 죽음을 두고 세상은 떠들썩했습니다. 기업의 거물이었던 그의 뒤늦은 행보와 그 끝을 함께한 이름 없는 여인에 대한 수군거림이 장례식장 구석구석을 채웠죠. 하지만 은수는 그 어떤 시선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태주가 남기고 간 온기와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아들 도윤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상주 자리에 서서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들어가서 쉬세요. 어제부터 한숨도 못 주무셨잖아요. 아버님 가시는 길 제가 잘 지킬게요. 어머니라는 단어가 도윤의 입술 끝에서 처음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은수는 그 소리에 가슴이 베는 듯 했습니다. 상복을 입고 마주선 모자 사이로 40년의 응어리가 눈물로 번져 나갔습니다.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상복 깃을 매만져 주었습니다. 비록 죽음이 데려간 첫사랑의 빈자리는 컸지만 그가 남긴 가장 귀한 선물인 아들이 비로소 자신을 어머니라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도윤아. 이 소리 한 번 듣는 게 소원이었는데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참 좋아하시겠구나. 내가 안 피곤해. 내 곁에 조금만 더 서 있으마. 은수는 아들의 곁에서 꼿꼿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태주의 친척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은수를 향해 날선 눈초리를 보낼 때마다 도유는 그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제 어머니이십니다라는 짧고 단호한 말로 은수의 존재를 공표했습니다. 태주가 살아생전 그토록 원했던 모습이 그의 죽음 뒤에야 비로소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장례 사흘째 되는 날, 발인을 앞두고 은수는 태주의 관위에 마지막으로 자신이 지은 하얀 면 손수건을 올려두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자수 옆에 이제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으로 덧붙이며 말입니다. 상복을 입은 어머니와 그 손을 꼭 잡은 아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운구차를 따라 길게 이어졌습니다. 슬픔으로 가득 찬 장례식장이었지만 은수의 등 뒤로는 태주가 남겨준 새로운 생의 빛이 희미하게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태주를 하늘로 떠나보낸 지 어느덧 40일이 지났습니다. 북적거리던 조문객들도 세상의 자극적인 가십거리도 밀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는 다시 평범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은수의 수선집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낡아서 글자가 다 지워졌던 은수 수선이라는 간판 대신 깨끗하고 화사한 원목으로 짜인 새 간판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태주가 생전에 그토록 원했던 이름, 은수와 태주라는 글자가 정갈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게 내부도 도윤의 고집으로 깔끔하게 정돈되었습니다. 낡은 미신기 옆에는 태주가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작은 침상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태주가 좋아하던 난초 화분이 싱싱한 초록빛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매일 아침 난초 잎을 닦으며 태주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가게 구석구석에 태주의 숨결이 여전히 머물고 있음을 은수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태주 씨, 오늘 날씨가 참 맑아요. 당신이 좋아하던 국화 향기가 골목까지 가득 찼네. 이제 우리 아들 도윤이가 올 시간이에요. 보고 있죠? 은수가 미신기를 돌리며 혼잣말을 하던 그때 가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들어온 이는 다름 아닌 도윤이었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 대신 편안한 스웨터 차림으로 양손 가득 따뜻한 붕어빵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연스럽게 태주의 침상 곁에 앉아 은수가 내어준 차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손님이 많으시네요. 아버지가 보셨으면 또 옆에서 잔소리 하셨을 거예요.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요. 이 붕어빵 좀 드시고 하세요. 식으면 맛없어요. 도윤의 말투에는 이제 날카로움 대신 부드러운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은수는 아들이 건네는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간 홀로 씹어 삼켰던 고독의 맛은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아들과 나누는 이 소소한 간식 시간은 달콤하기만 했습니다. 도윤은 은수의 거친 손마디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태주가 남긴 유산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아버지 유언장에 적힌 대로 장학재단 설립 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이름은 은수장학회로 정했어요. 가난해서 공부 못하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아버지 뜻, 어머니도 찬성하시죠? 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주는 죽어서도 은수의 이름을 세상에 빛나게 해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비록 자신들은 40년을 돌아 힘들게 만났지만
다음 세대 아이들은 자신들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태주의 마음이 은수의 가슴을 뜨겁게 적셨습니다. 은수와 태주라는 간판 아래에서 두 사람의 못다한 사랑은 이제 더 크고 깊은 사랑이 되어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가게 밖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자신의 곁을 든든히 지켜주는 아들을 향해 고맙다는 말을 눈빛으로 전했습니다. 수선집 골목에 하얀 한방눈이 내려앉았습니다. 삭막했던 회색 담벼락 위로 소복이 쌓인 눈송이들이 마치 세상을 축복하듯 포근하게 감싸 안는 겨울 아침입니다. 태주가 떠난 지 벌써 1년. 은수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가게 문을 열면 제일 먼저 태주의 사진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올리고 곧이어 들려올 반가운 발걸음 소리를 기다리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골목 끝에서 울려 퍼지는 맑은 아이의 목소리에 은수의 얼굴에 환한 꽃등이 켜집니다. 도윤과 은정, 그리고 몰라보게 부쩍 자란 수빈이가 수선집 안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이제 도윤은 주말마다 어머니의 수선집에 들러 함께 시장을 보고 밥을 먹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은수는 서둘러 미신기를 멈추고 손녀를 품에 꽉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날이 추운데 가게 문을 왜 이렇게 일찍 여셨어요? 집에서 좀 더 쉬시지 그러셨어요. 오늘 아버님 계신 곳에 가기로 한 날이잖아요. 도윤은 은수의 시린 손을 자기 주머니 속에 넣어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은수는 이제 아들의 이런 다정한 손길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40년을 돌아 얻은 이 평범한 온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은수는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태주가 잠들어 있는 평화로운 수목장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태주 씨, 우리 왔어요. 당신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수빈이가 이제 학교에 간대요. 도윤이도 이제 제법 듬직한 아들이 됐고요. 당신 덕분에 내 생에 다시 봄이 왔어요. 정말 고마워요. 은수는 태주의 나무 앞에 직접 든 하얀 목도리를 둘러주었습니다. 40년 전 그에게 건넸던 손수건처럼 이번에도 사랑과 그리움을 한 땀 한 땀 엮어 만든 선물이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나무 앞에서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망과 오해로 얼룩졌던 시간은 눈 녹듯 사라지고 이제 그 자리에는 한 남자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아버지를 향한 깊은 존경과 사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은수는 도윤의 팔짱을 꽉 끼고 눈 덮인 산길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40년간 그녀를 옥죄었던 고독의 사슬은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이는 곁에 없지만 그가 남긴 사랑의 씨앗들이 아들과 손녀라는 예쁜 꽃으로 피어나 은수의 여생을 향기롭게 채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수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눈부신 햇살이 마치 태주가 환하게 웃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생의 겨울은 길고 춥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봄이 옵니다. 40년을 기다려 꽃을 피운 은수와 태주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잊지 못할 사랑과 화해의 꽃이 다시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외롭고 힘들지라도 진심은 언젠가 닿기 마련이고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시린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강은수와 한태주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